아까 언급한 순서대로 그냥 리뷰를 하죠. 뭐 이번에는 딱히 어떻게 묶어야 될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급한 순서대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아일보의 무겁고 높은,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현관은 수국뒤에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무료 나눔 대화법, 이렇게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무료 나눔 대화법을 정실로 추천한 박인성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실로 추천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문제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맞아. 왜? 조선일보 예심 받잖아요. 예심을 받지만 본심을 본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올렸다며 이 작품. 제가 올리긴 했습니다. 올리긴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정실이지. 그러니까 뭐 또 오늘 아침에 추천한 정실 아니, 추천. 이 문단의 큰 문제, 극딜 들어가시네, 문단 한국 극딜. 문단의 큰 문제, 정실 비평. 응? 맞아. 이게 문제야.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네, 적폐입니다. 뭐 아무튼 저도 신춘문예 예심 뭐 참여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쨌거나 예심 참여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 작품은 이제 오늘 선별한 작품들하고 뭐 견주었을 때 딱히 뭐 부족한 작품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일단 이 무료 나눔 대화법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어떤 특징적인 약간 키워드들, 요즘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소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키워드들을 잘 좀 배치했다. 아무래도 이 작가분이 뭐 나중에 알려진 소식이긴 하지만 또 이제 기자분이어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일보에 와서 신춘문예에 응모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더 이제 납득이 가게 되는 지점들이죠. 어떤 소재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강면 작가도 그래 왔고, 기자 출신의 작가들이 어떤 소재에 대한 능수능란한 활용, 시의성 있는 접근 이런 것들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가 물론 이제 기자 출신 소설가를 너무 스테레오타입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잘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진 게 기본적으로 이 무료 나눔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효과적인 소재로 잘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 이제 물건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 판매 앱을 거기에서 이제 활용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도 한 번은 나타났던 그런 방법인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 나눔이라는 그때 그 소설도 심사하셨잖아요. 또 정실주의. 아니 그런 거 안 하려고 이 채널을 개설했는데. 학습적이네요. 아니 네, 계속하세요. 네. 네, 아무튼 접근법이 달라졌다라는 거. 무료 나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하는 데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나눔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선의를 가장하고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그냥 주는 행위로서 처음에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온갖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남자 주인공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딸내미를 어떻게 보면 케어하기 위해서 출국해버린 상황에서 중년의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아내의 어떠한 이미지들을 다 구상해 놓았던 소위 요즘 세대, MZ 세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해체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 무료 나눔에서 비롯되는 대화 과정으로서 풀어낸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직접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관적인 소설이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솔직함의 미덕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단히 읽어나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기대를 크게 배신하지 않는 소설이다. 소설 작법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문을 열어줬는데 자기는 이제 당연히 이 대화가 가장 잘 통했기 때문에 내 또래 남자일 거야 라고 선뜻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제 문을 열고 인사를 한 두 사람은 한 명은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약간 그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줄거리 설명하는 건 그렇죠. 너무 정실 티가 나잖아. 너무 정실 티가 나네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장점이 뭐였냐면 저도 아침에 너무 정실로 추천을 받아서 지하철 타고 읽으면서 약간 정실로 추천. 화가 좀 나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장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Z 세대와 이제 저는 그 아마 X 세대겠죠. 저희 세대. 대화가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도 사실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립돼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고립돼 있음을 고립돼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 말 걸어오는 무료 나눔으로 말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고립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난히 흘러가는 작품이긴 했는데 아내와 통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요 부분의 배치 그리고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복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뭐 별다른 대화는 없는데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레이먼드 카보 소설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뭔가 없이 내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담담하게 에피소드만 툭툭툭툭 붙였는데 그게 잘 계산돼 있는 그런 레이먼드 카보 느낌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모자라거나 넘침이 있지 않은 그런 소설이다라는 이제 느낌이. 너무 혼자 자꾸 얘기하면 근데 정신같으니까. 제가 사실은 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7편 중에서 4편을 골랐을 때 요거를 뺐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왜 이제 빼셨나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뺀 이유는 저는 너무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겁고 이게 자기가 느끼는 자기 존재감이었던 것 같아요. 중년 남자가 뭔가 믿거니 했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과 사실은 잘 소통하지 못했고 가족인데 가장 가까운 그리고 뭔가 자기 존재 이게 처치곤란한 어떤 자기 존재 같은 그런 느낌? 아내가 이제 이 작은 집으로 남자는 이제 그 일종의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그런 것을 그 탁자를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 탁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괜찮다. 그런데 뭔가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그렇게 뭐 오해할 만한 어떠한 그런 약간 힙합스러운 그런 애들이 왔고 거기에 대한 불만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착한 애들이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다 저렇게 그냥 한없이 가볍게 미끄러져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그 새로운 느낌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그냥 소박하게 읽기는 좋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 구성이나 이제 이 전개 과정이 되게 예측 가능했고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섹터나 이런데 실릴 만한 그런 약간 에세이 에피소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제 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몇 문장 읽자마자 이것은 기자가 쓴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나 이런 기사 투의 그런 말투에 굉장히 저는 익숙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논문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교수들 특히 사회학 교수가 쓰는 픽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기자가 쓴 픽션과 사회학 교수가 쓴 픽션은 저는 정말 거의 100%로 알아맞추는데 그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읽자마자 저는 이거는 기자가 썼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동아일보 기자였더라고요. 저는 기자인 것도 맞췄지만 조중동 기자라는 것까지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떻게? 아니 엊그제 타로 봤대. 어떻게? 저 스스로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에게 이런 신기가 이런 용한 재능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너무나 이제 전형적인 문장이라는 것이고 그 저널리스트 출신의 내용 역시도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제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이었고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중년 남성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나가는 것들은 너무 많은 소설이나 너무 많은 에세이들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읽자마자 저는 기시감이 느껴져서 사실 좀 진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잘 읽히고 재미있게 읽은 것은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이렇게 당선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인가, 다른 작품보다도 뛰어난 작품인가라고 물어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잘 읽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탁월하다 혹은 뭐 새롭다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너무 기자스러운 글이었다. 뭐 사실 제 생각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뽑힌 작품들이 다 제가 볼 때 다 착하고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정실 추천 리뷰는 이걸로 끝내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슨 저 때문에 무슨 별도 코너를 말하는 것 덕분에 같잖아요. 저도 읽었습니다. 아니, 네, 덕분에 좋은 소설을 봤다. 나는 이런 4개만 거죠. 올렸는데 너가 하나 더 네. 추천한 거 아니야. 그래, 저는 정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정실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세상 만사 다 그냥 잘했어. 아니, 여기서 쭈쭈. 다 그래서 반박을 하면 할수록 반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늪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선택이었어. 네. 자, 그다음에 동아일보 무겁고 높은 조선일보 당선자가 다니는 기관에서 뽑은 동아일보 작품을 한번 리뷰해 보죠. 무겁고 높은. 무겁고 높은. 네. 얘기하세요. 네, 무겁고 높은 항상 마지막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할 얘기가 없어. 무겁고 높은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읽은 작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게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1등. 1등이었고 개인적인 장원이었고 뭐 일단 이 내용 역시 뭐 아까 다른 작품들과 비슷하게 김유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뭔가 뭐 발랄한다거나 실험적이라거나 전위적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작품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10년 동안 정권 지르기만 한 10만 번 한 사람이 부의 고수가 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무슨 뭐 엄청난 기술 에너지파라든가 뭐 선풍각이라든가 이런 화려한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정권 지르기만 10만 번, 100만 번 하다 보면 사람이 바위를 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소설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뭐 정선이라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양가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선이라는 보장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 소설에 흘러오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노동자 혹은 소위 말하는 서브알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웃캐스트들의 삶을 사실은 지금 시대의 어떤 감각으로 다시 그려낸다면 이런 소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쉽게 또 연민으로 빠져들지 않고 담담하게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메시지로나 뭐 문장으로나 그래도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어본 단편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세계일보 소설이랑 요 소설이 두 개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저는 딱 읽으면서 그 딱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김애란 소설 중에 이게 종이 물고기였나? 그렇게 뭐 자기 이제 예전에 방을 이제 막 신문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도배를 했던 그런 어렸을 적에 그런 방에 대한 그 기억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여러 이제 기사들에 대한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역도를 드는 그러한 이제 역도 선수 여자 역도 선수의 어떤 이미지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김애란의 뭐 오래전 소설이긴 하지만 그 소설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고 뭔가 이렇게 찡그리면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어 올리는 이제 그 어떤 그 이 여자아이의 이미지가 이제 이 소설에서 그거를 그 소설에서는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아라는 그러한 그 풍으로 뭐 이렇게 감싸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훨씬 더 그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오히려 조금 담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걔가 끝내 이 100kg를 못 들잖아요.
그래서 이 100kg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한 애는 사실은 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들은 애인데 걔는 그보다 더 무거운 거를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또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무게들이 다 다르다는 거, 다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게 이거를 또 일종의 패배담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좌절이나 비극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뭐 세라비지 뭐 이런 거 그게 인생이지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라서 약간의 그 담담함을 이걸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 소설은 좀 감정적인 절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청소년기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의 특수성 때문에 늘 주관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청소년일 때는 더더욱 어떤 열정이라든지 뭔가 리비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적대심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데 이거가 이제 역도라는 여기에서 이 스포츠가 되게 절묘한 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게를 들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 이제 넘어가 버리는, 놓쳐버리는 이 스포츠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다분히 의도적인 형태로 주인공이 자기 무게 중심을 계속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정선에 대한 묘사 되게 좋았어요. 뭔가 진짜 뭐 한창 잘 나갔을 때 일본 영화에서 시골 장면들 묘사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뭔가 카메라로 역시 일본 덕후. 아니 친일파. 친일파 정치. 오늘 뭐 소재가 적다는 거 아니죠? 이제야 눈치챘구만요. 빨리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묘사들이 초반에 펼쳐지는 거, 그죠? 어쨌든 장면에 대한 배치 같은 것도 대단히 좋았고, 뭐 젖은 머리 소녀는 왜 그렇게 초반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약간 가거든요. 그 젖은 머리 소녀가 실제 하는 인물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자살하거나 뭐 어떤 그런 애의 그런 애일 환영. 수도 있죠. 그런 애일 수도 애일 있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길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한 어떤 존재인 건지 약간 근데 애매하게.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본 건 뭐냐면 일단 버린다는 거에 주목을 그쵸, 하고 그쵸. 있잖아요. 아, 그치. 드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거에 주목을 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 나도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하려고 정선이라는 곳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버려진 도시라는 거. 두 번째는 거기서 또 이제 카지노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집착을 하는데 거기에 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소설의 배경으로 들고 왔고 그걸 욕도라는 거랑 엮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괜찮았고 뭔가 잘 배치돼 있다. 배경과 이런 소재를 이렇게 잘 배치시키는 작품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드물죠,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리고 왠지 또 정선이라는 고장이 역도 같은 비인기 체육 네.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이제 더 잘 어울렸던. 근데 이 친구도 그 100kg에 집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100kg에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자는 더 많이 못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자기가 그렇게 매달렸던 욕도 자체를 버렸을 때 비로소 새로 뭔가를 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주제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돼 있었다는 거. 버려야지 다시 뭔가를 새로 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소재와 배경의 그 조화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박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뭐랄까 이게 시린 같지 않아서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그냥 완숙하다. 이상문학상 같은 데서 수상을 해도 그러니까. 큰뭐 정권 찌르기 100만 번 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그래서 바위를 뚫으셨네. 바위를 뚫었다. 높고도 깊은 바위를 뚫으셨어. 일단 또 한때 작가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그걸 한때 작가. 한때 작가 느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계산돼 있고 정확하게 계산돼 있는 글이다. 이게 심지어 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광산 노동자로 일을 했던 자기가 한때 자기가 막장까지 들어가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버티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만 사실 딸한테 이야기할 게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능력한 아버지로서 스포츠라는 거는 돈하고 인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 딸에 대해서 그런 걸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삶에 대한 이게 기억이 또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가족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버리고 떠난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어머니를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이 과정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냈다. 그래서 소재가 그냥 소재주의로 접근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소설이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선이라는 고장이 되게 화려한 어떤 카지노의 이미지, 바로 밑에 있는 그늘이 바로 이제 붙어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탄광에서 일하면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빡세게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평생의 자랑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영광 밑에 엄청나게 짙은 그늘이 항상 붙어 있는 존재로서 또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또 본인 역시도 주변에 100kg 넘게 훨씬 넘게 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선수 옆에 자기가 그냥 뭐 감독이 누구 코치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뭐 주변부에 있는 선수로서 자기가 또 그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정말 잘 배치가 되어서 사실은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 가장 뭐 밝은 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늘들에 대해서 절묘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소설 자체가 그래서 참 잘 계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뭔가 삐딱한 질문을 그래도 만든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형태의 소설적 주제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 문학에 없었던 또 주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무료 나눔 대화법에서는 왜 삐딱한 질문 안 하고 여기서는 삐딱한 질문을 하죠? 정말 정실 평론가네요. 그게 아니라 삐딱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왜 어떤 미덕이 있는가를 말해보려고 하는 거죠. 됐고 네. 자 그 다음에 아니 진짜 넘어가요? 아니 잠깐만 경향신문 잠깐만 말할게요. 잠깐만. 우리 시간 없는데? 배터리.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하세요. 경향신문에서 말 안 할게요. 아니 경향신문 해야지. 무슨 왜 피해가려고 그러세요? 자 정리하고 일단 네. 예를 들어서 자 30초 안에 얘기하세요. 뭐 다른 타인들과의 경쟁 혹은 사회 안에서의 빠른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회피하는 이야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은 굉장히 20초. 어떻게 보면 많았단 말이에요. 윤성희 소설에서도 뭐 느린 공 더 느린 공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저렇게 빠른 경쟁에 휩쓸리지 말자. 여분의 삶을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지게 되는 땡 30초 됐습니다. 소설적 태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약간 더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요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설 하나를 오직하게 팠을 때 소설이 가지고 있는 소설가의 태도가 약간 좀 진정성 있게 굉장히 좀 잘 드러났다. 이게 소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권 지르기 100만 번 뭔가 앞에 나온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계속 마무리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는 있는 거지. 느낌.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왜 분에 선정을 해 이게 소설이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아서 선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설 종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정말 평론가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오랫동안 그 문예 이론, 서사론 이런 거 내러톨로지 이런 거를 공부한 그런 그 이 사람 그 티를 벗지 못하는 나의 한계구나. 나는 갑자기 반성문을 갑자기 아니 약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막 그렇게 땡기는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빼지 못하고 이거를 올렸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소설이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소설이 사실은 계속 읽어도 이렇게 딱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제목이 다인 거죠. 뭐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이거는 보통은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수국은 대신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현관 뒤에 수국이 있다. 수국은 현관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배치되는 그러한 이제 문장을 쓰는데 이거는 그거를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고정된 시각이라든가 혹은 뭐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 다른 시점에서.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수국의 시선에서 이 세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전엔 기준이 아니었던. 근데 그러한 패기가 이제 소설 제목에서 그냥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이제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뭐 실험적인 소설이라든가 혹은 뭐 파격적인 소설 혹은 새로운 소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짚게 되는 그러한 소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 이제 여러 소설 종 중에 하나로서 언제나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색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제가 뽑아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보면 이게 정말 지금 한국 문학의 다양한 소설 종 중에 하나라고 하나로 반드시 뽑아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제목이 주는 그런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작품 속에서 그만큼 실현되었을까 구현되었을까 보면은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의 죽음을 그냥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는 죽은 친구의 어떤 뭐 장소 뭐 걔가 죽은 집이라거나 어딘지 모르게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새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들어가서 밥집 얘기 나오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아무런 서로 연결고리 물론 그걸 의도한 거죠. 의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선형적 서사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선형적 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존의 선형적이고 인과관계론적인 세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서 등장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어떤 룰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아무거나 이제 서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 세계의 파편들을 이렇게 이제 그 이어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을 이건 비선형적 비선형적 서사라서라는 그러한 식의 핑계 뒤로 숨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분이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3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뭐 심리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식 실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일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형식을 깨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어떤 새로운 형식적인 실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 그것은 그냥 클리셰가 돼버리는 건데 별 의미 없는 형식 실험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형식 실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주제나 메시지와 연동이 되어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와 같이 맞물려서 그 형식이라는 것이 돌아가야지 독자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 소설은 읽고 나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비선형적 서사라는 것이 왜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필요성도 없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소설을 그래서 순위권 밖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순위권 밖.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있죠. 뭐 무의미한 행동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식 실험이 사실 그리고 뭐 애도 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문학을 안 읽는데도 이런 거 너무 많이 읽어봤어요. 사실 벌써 한 100년 됐죠. 100년 네. 넘었죠. 이 100년 형식이 넘었죠, 나온 게. 이런 방식의 소설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모더니즘이랑 같이 나온 소설이라고 봐야 되니까 10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인 요게 이제 요런 작품의 시초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랑 뭐 버지니아 울프나 제임스 조이스와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내면이 없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는 내면을 엄청나게 그렸는데 너무 네, 근데 오히려 소설가 구보시 1일은 내면을 잘 안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정영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뭐 한유주, 김태용 뭐 부장사실주의 요 작가들이 나름 계보를 형성하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울 게 없고 소설 우리 한국 문학으로 쳐도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새로울 게 없고 그다음에 서양의 비선형과는 좀 다르게 내면이 잘 묘사되지 않는 형태로서 우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구보시의 1일은 저는 좀 이해 가는 게 왜냐하면 내면 없음 자체가 식민지적 상황과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봤거든요. 지식인들이 뭐 식민지에서 내면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비선형 문학 특히 이제 인물의 내면을 그리지 않는 이 비선형 문학상은 왜 우리 사회에서 인물의 내면이 박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작품 속에서 잘 제시를 안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두 줄이 압축돼 있다고 봤거든요. 시를 외워야 되는데 시를 불태워버렸다가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가 어떤 문학적 의미인 것 같고 작가 스스로 그 문학적 의미를 불태웠다라는 거는 그 사실 이 소설 전반이 그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나 찾지 않겠다. 그냥 의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학적 의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선언인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소설을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를 써야지. 네, 시를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렇게 생각이 따지면 들죠. 신춘문예 왜 응모했을까요? 문학을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적 모순 아닌가? 예, 약간 이제 항상 이런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불태운다는 하는데 관념이 문학이죠. 꼭 불태운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 이런 경향의 작품을 만날 때 저희 네 명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실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냉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힙하지도 않은데 힙하고자 하는 욕망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 소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유형의 뭐 형식의 소설들이 뭐 사실 우리가 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소설은 없는 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고 근데 이 소설이 좀 아쉬운 거는 좀 그 디테일들이 좀 더 풍부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보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내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아들. 그러니까 뭔가 엄청 여기서 이제 고현학자처럼 이렇게 뭐 산책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뭔가 무능한 어떤 남자의 그런 방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엄마와의 짧은 대화라든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약간의 그런 찌질함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그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그 인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관념만 있고 관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구체적인 문학적 상황으로 잘 구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돌아다니는데 계속 어쩌 중간에 또 반복되는 것도 남자 뭐 4명과 여자 2명 길거리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두 번 반복되고 그냥 식당에 들어서 밥 먹는 거.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 죽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물들 그냥 아무런 친구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들의 어떤 무능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애도 그 자체를 거부하는 어떠한 그런 태도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것들이 전혀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감각조차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 이러한 주제 의식이 너무 앞서기보다는 혹은 어떠한 관념, 문학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앞서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이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가는 뭐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야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작품이 발굴되고 발표되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 작품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의미를 그럼 작가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석적 여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작가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고 뽑은 사람의 의견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심사평 하나도 안 봤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봤는데 죽은 줄 모르고 뭐 살아간 사람인가 뭐 하여튼 심사평을 그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발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묘사한다는 느낌? 왜냐면 뭐 요즘 MZ 세대가 희망도 없고 저쩌고 했을 때, 그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그 문구가 있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등장 인물들이 이 하위 주체의 목소리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구보시 1일에 빗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사평이나 이걸 봤을 때 이 등장 인물들이 어떤 목소리, 어떤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는 잘 안 와닿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대표성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각종의 제스처들이 결국에 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콜라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자기 어떤 그럴듯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스키마라던가 스크립트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마땅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리액션하게 되는 말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이게 불일치시키려고 하는 이 작가의 의도는 되게 명백하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이 잡아놓은 우버를 갑자기 우리가 타서 그 심지어 목적지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알아서 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136번지로 갑시다 했는데 136번지는 사실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다가 심지어 거기서 내리지 않아. 거기서 내리지 않고 가다가 내렸는데 또 거기서 또 어찌어찌 걸어가지고 친구의 그 아파트 근처까지는 또 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불연속, 불일치, 부조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결국에는 저는 이 작가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미화되어 있는 시를 태워버리듯이 그 세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유지에 대한 인식을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살게에 대한 이 의지인 거죠. 저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느껴지는가의 문제고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은 어쨌거나 해석자들에게 있어서는 경향이고 취향이고 또 해석의 열정이 반영되는 행위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뽑은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 작품을 또 즐길 수 있는 대상 독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석적인 열망을 또 인정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작품을 쓰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은 저희가 나머지 예를 들어서 경향을 따지고 있는 이 소설들이 너무나도 오래됐고 진부하고 늘 반복되는 소설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 종족 다양성 본인들이 새로운 걸 하면서 남들한테 진부하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인들도 진부한 걸 하면서 남한테 진부하다고 얘기하면 납득을 하겠어요? 이 종족 다양성과 이런 문제 의식은 사실은 1960년대 프랑스 영화들이 이미 지니고 있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누벨바그 시대의 문제 의식이죠. 그러니까 뭐 우주 질서는 없고 인간은 때에 따라 다 변한다.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부조리하게 서술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형식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사다라는 게 그 시대에 이미 확립돼 있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거를 또 데리고 들어온 게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풍경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 자꾸 영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테오 안갈로플로스 감독의 안개 속의 풍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엄청 졸리네. 예. 근데 그 영화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그러니까 뭔가 시대를 깔고 시작을 해요. 동구권이 몰락하던 시기였고 유럽의 지성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 근데 유럽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꼬마 애들이 아버지라고 얘기되는 태초에 뭔가를 다시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정지돼 있고 꼬마들만 움직이는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풍경과 같은 풍경을 그렸지만 풍경과 그 움직임 사이에서 의미가 생겨나 보고 있으면 아 뭐 유럽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구나. 80년대의 지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모더니즘 계열에 있는 작품이지만 의미가 부서진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의미가 오면서도 그 모더니즘 계열에 그게 계승 발전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작품이 60년대 누벨바그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거기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래도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그 카논 전범에 입각해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예술적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의문을 저는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작가에 대한 어떤 공격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공격이란 말은 그렇고 비판이라기보다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이 작품을 생산해낸다라고 하면 의미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변에 비평이라든가 뭐 이런 담론들이 네. 만들어줘야죠. 왜 이런 작품들이 필요한가 우리 시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평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걸 의미를 알려주셔야죠.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이게 배웠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설도 이것도 어떤 아주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어떤 무작위의 세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웠던 아까 뭐 부조리를 부조리로 표현하는 부조리하게 표현하는 방식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계속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문학사 쪽으로 계속 뭐 문예사 쪽으로 사실 이렇게 너무 했기 많잖아요. 때문에 아까 뭐 영화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연극에도 부조리극이 있고 그치.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벨바그도 작가- 그랬고 근데 또 이제 소설 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작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절대적으로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2022년이면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거를 또 볼 수 있는 해석의 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저는 계속해서 훨씬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게 없다는 반복과 거죠. 차이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형태의 예상치 못한 차이가 발생하기를 그래서 저는 이런 문학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태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비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사키 면에서는 아타루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들이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그러니까 어떤 이 무력의 손을 네, 응? 어떤 면에서는 무력하고 문학 안에서의 어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나이브한 희망의 태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무력함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 자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작가에게는 뭐 결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뭐 끊죠. 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요. 어렵다. 진짜, 진짜 너무 진짜 할 얘기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저는 안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작품은 이제 문학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작품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논쟁에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런 작품의 또 효용이 아닐까라고 예쁘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 포장.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